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국내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와 경북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고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훈 기자,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세 자리로 늘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두 자릿대로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또다시 14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799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등가폭이 커졌습니다. 특히 대구 대실요양병원에선 지금까지 62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대구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온 병원 6층과 7층을 통째로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는 미주병원의 환자와 의료진도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의 서요양병원에서도 35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9명이 숨지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103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모두 70대 이상 고령이었는데요. 7, 80대의 경우 치사율이 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유럽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제 하루에만 627명이 숨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탈리아 사망자 수는 4,032명으로 늘었는데요. 신규 확진자도 전날 대비 6,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탈리아 외에도 프랑스와 스페인을 비롯해 유럽 지역의 확산세가 가파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내일부터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수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유럽에서 입국한 후엔 2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책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최재욱 고려대 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해드렸지만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대구와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네, 맞습니다. 네. 이 두 자릿수로 떨어졌을 때는요. 예. 대구, 경북 확진자가 떨어졌고 오히려 수도권 확진자가 많아지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가면서 예. 처음에는 이 대구의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엊그제 이 대실병원이라고 하는 요양병원에서 네. 8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제 다발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대구에서만 69명이 확진자 추가됐고요. 네. 경북에서 40명이 추가됐는데 이중 대다수도 요양병원 확진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147명이 늘어서 8,700여 명이 이제 지금 국내 확진자인데 이 중에 6,300여 명이 대구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1,000명 넘게 경북에서 나와서 아직도 대구 경북 지금 요양병원 중심으로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 사망자가 103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요양병원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최재욱 교수님, 계속 사망자가 매일매일 늘고 있는데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인 것 같으면 이런 요양병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대구 지역에서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요양병원, 요양의료원, 요양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선 대구 경북 지역이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선 거기만 우선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네.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단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75명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평균 연령이 74.2세, 즉 대부분 고령자이시고요. 그리고 이 고혈압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 62%, 그 외에 당뇨병, 그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어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사실과 대부분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런 요양병원 혹은 요양원과 같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이 코로나19 검사를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계속 의료계가 이야기를 한 바고요. 네. 그 점은 치사율을 낮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현재까지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103명으로 늘었는데요. 특히 고령층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저질환도 있고요.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떤 치료 또 어떤 예방에 힘써야 될지. 지금은 치료에 대한 부분은 네. 병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일반 국민 신경 쓰시긴 좀 어렵고요. 네.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개인적인 예방이야 손 씻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지금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보호자가 지금 출입을 거의 못하고 있을 정도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경우에 시설 자체가 저도 뭐 방문을 많이 해본 적도 있지만 6인실, 8인실 한 곳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이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 같이 생활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갑자기 이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위험하다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아시다시피 고령층이 다 계시는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요양 서비스, 이 케어 서비스라고 합니다. 고령자에 대한 이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시작된 지 이제 불과 한 10에서 15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이번 금주 말까지 거의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늦은 조치고요. 그러면서 지금 나오는 대로 계속 환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보다도 더 나가서 서울, 경기와 같은 대도시 지역과 같은 이 전국적인 지역에서의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전수조사는 서류조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서류조사에서 뭐 합니까? 이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이제 그 점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환자가 나오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잠재되어 있는 감염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해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사회 감염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고령층의 사망자가 늘고 있고 확진자도 함께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국내 첫 코로나19 소아 환자에 대한 이제 추려 분석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항바이러스제 없이 자연으로 치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 교수님, 네네. 어린이의 이제 면역 체계 아무래도 그게 이제 성인이나 고령층에 대해서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오늘 자료가 나왔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 아직은 어떤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사례고요. 성인에서도 특별한 증상 없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그 경우는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 치유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자연 치유되면 모든 사람은 어린이든 성인이든 관계없이 면역력이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첫 번째 소아 청소년이었을 겁니다. 11세였고 여아였고요. 32번째 아마 환자였던 것 같은데. 네. 15번 환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32번째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두 번째 확진자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관찰하다 보니까 특별한 증상 없이 잘 치료됐고, 그리고 항체도 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연치유의 하나의 사례지 않느냐. 저희 그런 부분이고요. 주목할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어린아이는 괜찮다거나, 그런 건 면역력이 아닙니다. 있다거나, 그걸 그렇게 일반적인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비교적 덜 위험하다고 알려진 젊은 층들도 이 코로나19로 안심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구에 있는 20대 확진자 중 한 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우리 보건당국이 밝혔는데요. 최영희 평론가님, 네. 이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을 보였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간혹 이전에도 이야기가 나오던 건데 네. 지금 사례가 직접 나온 겁니다. 이 김신우 이 교수가 밝혔는데요. 김신우 교수는 지금 대구시에 감염병 관리 지원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경북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시고요. 그런데 지금 26세의 환자가 사이토카인 폭풍에 노출됐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이 많이 우리가 얘기가 나오지만 에크모, 바로 인공적으로 네. 심폐를 이제 유지하는 장치를 달고 지금 이제 병화와 싸우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한 관심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이게 사이토카인이라는 이 면역 성분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확히 뭐 그 설명을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사실 일반 의사도 잘 모르는 정도로 새로운 개념이고요. 아직 그 원인이라든지 또 예후라든지 어떻게 대처될지 사실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과도한 불안을 갖거나 걱정하셔야 된다는 얘기 우선 좀 말씀드리고요. 네. 사이토카인은 이제 바이러스나 어떤 형태의 감염이 과도하게 들어와서 몸이 반응해서 이걸 싸우는 과정에서 예.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역체가, 우리 면역 반응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면역체가, 이거는 너무 좀 과도할 정도로 폭주한다. 그런 예. 표현을 저희 가끔 씁니다. 네, 폭주라는 게 좀 요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데 네. 너무 과다하게 반응해서 이걸 이제 바이러스 외부를 잡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 이런 바이러스 가서 세균을 잡아라. 잡아라 하는 신호 전달 체계 물질이 과다하게 나오고 네. 이런 과다한 물질은 염증을 일으켜서 다발성 장기 부전을 그러니까 다른 정상적인 세포나 정상적인 장기까지 공격을 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죠. 예, 그러한 양상인데 아직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없고요. 그리고 네.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서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사람도 그래서 굉장히 이 증상이나 이 뭐 그런 병들이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좀 위중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뭐 앞서 20대에 그 환자도 알려졌지만 제가 처음 들었던 건 대구 17세 고교생도 뭐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검출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 논란이 있지만 그 당시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했었고요. 아직 확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예외적으로 모든 중증 환자가 이렇게 사이토카인 폭풍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지금 그러한 게 의심되는 환자가 26세 환자가 있다 정도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고요. 이분 너무 과도하게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사망한 그 17살 소년의 일부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두고서 논쟁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의 검사 오류 주장에 영남대병원 측이 강하게 항의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강하게 항의를 했다기보단 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사후에 이러한 일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방역 당국도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19 검사를 영남대가 중단했는데 네. 이게 모든 검사가 오류라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서로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 사망한 17세 고등학생의 부모님의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하셨죠? 코로나19가 음성이냐 양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들이 사망했잖아요. 네. 그런데 고열, 41도의 고열이 나는데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 우리 아이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부검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키운 아들에 대해 부검을 하는 게 쉽지 않은 판단일 것 같아요. 최 교수님. 네. 그런데 보건당국에서는 어쨌든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바이러스 9가지 바이러스 검사도 했는데 코로나는 물론 그 바이러스도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사실 17살 건강한 아이가 갑자기 숨졌으면 무언가 왜 이유가 뭔지는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중보건학적으로 더더구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현행 법상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부검을 할 수 없고요. 특별하게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검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아쉽지만 당연히 부모님의 그 의견에 그 동의에 그 부분은 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은 매우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초기에 대응을 함으로써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께 최초에 발표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이게 오류다, 문제다, 그리고 그게 어떤 확증도 아니고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네. 영남대병원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점은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만든 그 점은 굉장히 문제였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의사한테 진료 받으시면 예. 의사는 당연히
진단검사의학회에서 나온 PCR 검사의 전문의 소견서를 참고하고 또 CT라든지 방사선과 전문의 의견을 참고해서 주치의가 모든 걸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진단서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주치의, 즉 영남대병원의 의사와 의견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지금 더더구나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의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그건 당연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검사 양성 자체, 음성 자체 갖고 질본이 이 부분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환자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이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료의 기본을 모르는 그런 아주 부적절한 상황이었고 이런 논란의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유감이고요. 물론 지금 어제는 좀 이제 수습이 좀 되고 해서 어제 한 발 물러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하러 그런 논란을 자초하고 이렇게 혼선을 더더욱 의료계 혼선을 자초하는지는 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바이러스 정책 그리고 17살 소년이 왜 갑자기 숨졌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명백하게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인은 계속해서 좀 미궁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대구에서 의료 봉사를 하며 의료 현장을 직접 경험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 전문 기자를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진한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가격리 중으로 들었습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신 건가요? 네, 저 일주일 정도 지나고 있고요. 좀 답답하지만 건강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네. 네. 대구의 어느 병원에서 언제까지 의료 봉사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대구에서 국내에서 경증과 중증이 가장 많은 한 지금 400명 정도 되는데요. 대구 동산병원에 5일부터 네. 10일까지 8일 정도 있었고요. 또 10일 오후에는 바로 경주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서 3일간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경증과 중증 환자들을 다양하게 직접 보거나 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 것 같은데 네네. 이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 그분들 네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뭡니까? 사실 경증 환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후통이나 콧물, 코감기, 설사 등 가벼운 증상이 있다가 무증상으로 또 바뀐 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다 보니 복도에도 못 나가죠. 주로 병실에서만 있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갈 수 있을지, 검사 결과 나왔는데 왜 안 알려주는지, 거의 다 나왔는데 이분들 때문에 재감염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격리 생활에 대한 고통을 가장 많이 호소하십니다. 네. 하지만 이들 분들 중에서야 한 10%가 고위험군입니다. 좀 나이나 기저질환, 가슴 사진을 폐렴 진단받은 분들은 갑자기 숨이 찬 증세를 호소하면서요. 네. 심하게는 중환자실을 가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의료진들이 긴장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진환 기자께서는 고향이 대구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의료 봉사 하시는 중에 친구의 어머니가 환자로 돼서 네네. 직접 만나기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안타까운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의료봉사 3일째 친구에게 연락이 갑자기 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 어머니 상태에 대해서 주치랑 얘기를 해봤는데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친구는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인정도 만화에 못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화장을 바로 한다고 하니까 얼굴 전혀 못 본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가 매우 보고 싶다 얼른 나와서 태어나라면서 저에게 편지하고 가족 사진을 꼭 전달해 달라고. 그러니까 친구분이 이진환 기자한테 편지하고 네네. 사진을 어머니께 좀 전달을 해달라. 네네네. 어머님이 그 편지와 사진을 보고 좀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병동에 환자를 본 다음에 잠시 중환자실에 가서 어머니께 그것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당시에 의식이 많이 없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다 읽어 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읽어주고 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에서 이렇게 네네. 방호복을 다 쓰고 이제 그 읽어 드리셨다는 거죠? 네네네. 예. 그리고 사진과 편지를 손에다 쥐어 드렸는데요. 정말 꼭 찍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10일째 정말 극적으로 좋아지셨고요. 그다음에 12일에는 이제 산소호흡도 안정적으로 찾았고 폐렴도 좋아지셔가지고 일반 병실로 다시 옮겼습니다. 네. 그 의료 봉사하시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도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모습이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그 경증이라서 좀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들 격리돼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격리된 생활을 평생 못 해본 분들이 많았고요. 네. 특히 이 30대의 경우는 사실은 좀 그런 생활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면 매일 이제 핸드폰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도 하고 또 인터넷을 보거나 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책을 읽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어르신들 대부분 자원봉사로 온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고마워해 주셨습니다. 네. 네.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고 어떤 네네. 순간에 내가 확진이 됐다, 안 됐다, 양성이 나왔다,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희비가 좀 갈릴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러셨을 때 이제 확진자들은 네네. 좀 어떤 심정을 토로하던가요? 되게 그 음성이 2번 나오면 퇴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검사를 받다 보면 계속 양성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분노를 들이기도 하고요. 예. 어떤 경우는 심지어 그 답답한 생활을 못 이겨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임을 판단하고 정신과 선생님이 또 자원봉사로 나온 분이 계셔가지고 네. 또 연결시켜드리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심리적인 치료 부분, 심리적인 방역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시스템상 정신과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정신과 학회에서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겠다고 이렇게 또 나서서 또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봉사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의료진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여기 한 병동에 환자들이 60명이 입원해 있고요. 간호사는 3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그렇군요. 경증인 환자들은 전화를 자주 하면서 불만을 털어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전화 받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인 것이고요. 특히 중환자실 경우는 여기 병상을 20병상을 확장시켰는데요. 이거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또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매번 지원을 할 수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사실 의료진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들 감염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가 네네. 많잖아요. 그런데 네네. 특히 방호복을 벗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방호복을 입을 때보다는 벗을 때 감염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고글과 마스크가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환자랑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감염이 높은 부위가 바로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벗을 때도 가장 나중에 벗는 게 고글과 마스크인데요. 네. 최대한 몸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해서 눈을 꼭 감고 고글을 들고 집어 던지듯이 벗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스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경을 낀 분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특히 또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턱과 눈 주위에 이마 또는 이런 여기저기에 테이프를 많이 붙인 적도 있는데요. 네. 네. 이게 나중에 벗을 때 굉장히 불리해서 요즘은 최소화해서 붙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함께 이 의료 봉사를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던데 그럼 네.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까? 저랑 매번 돌았던 상황이었고요. 원래 오전반하고 오후반이 따로 있습니다. 자원봉사가요. 의료봉사는. 근데 안 대표는 오전 오후를 전부 돌았습니다. 저도 오전 오후를 돌았는데요. 특히 안 대표 부부랑 구호병동에 환자 채취하러 같이 돌아다녔는데 저에게 그 검체 채취하는 방법이라든지 환자를 안정시키는 방법 등을 꼼꼼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병동에서 환자들이 또 안 대표 목소리만 듣고도 다들 알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많이 배워가지고 검체 채취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베테랑이 됐는데요. 다만 정치적인 말은 굉장히 말을 아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이진환 기자가 바로 제 옆자리거든요. 빨리 네네. 2주 뒤면 뵐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앞서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20대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짚어봤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늘 세계 젊은이들을 향해
새벽에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 have a message for young people. You're not invincible. You're not invincible. This virus could put you in hospital for weeks or even kill you. 네, 그런데 여전히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셨을 텐데요. 예, 사실 뭐 WHO 말은 젊은이들도 천하무적이 아니다. 그러니 조심하다, 하라. 자칫하면 크게 위험할 수 있다. 왜 이런 경고를 WHO가 내놓습니까? 여러 가지 외국에서만 자료화면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답답하니까 젊은이들이 밖에 나와서 운동도 하거나 아니면 해변에 가서 흔히 사회적 접촉이라고 그럽니다. 네. 친구들과 만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가 휴교하다 보니까 사실 마땅히 집에만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답답하게 클럽이나 이런 데만 가는 것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접촉이 강화되고 결국 사회적 접촉은 바이러스가 타고 전파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전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네.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여러 차례 공중보건 전문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젊은이들이라고 감염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감염은 나이와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감염이 젊은 사람들의 경우 좀 증상이 아무래도 좀 경미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은 기저질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뿐이지 예. 그렇다고 해서 위중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완벽하다 그러진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도 사실은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데요. 그런 경각심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정부의 권고나 지시를 무시하고 모여서 놀거나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We don't really say Corona. It's like a drinking game. La raccomandazione è di stare a casa sicuramente, però stare a casa 24 ore al giorno come si fa? 사실 지금 유럽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서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는 이미 이동 제한령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최 교수님도 기사로 보셨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 외출하지 말라는 이 지시, 사실 슈퍼를 가거나 의약품을 사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웬만하면 좀 나가지 말라는 이 지시를 조금 많이 어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아마 이태리나 유럽은 지금 이제 이 감염 확산세가 지금 초기에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예. 점을 좀 강조한 것 같고요. 나라마다 상황은 좀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의사협회에서도 여러 차례 공고를 했습니다만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햇볕도 쏘이고 이 코로나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하라고 좀 권유도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잘 좀 들여다봐야 될 지점이고요. 반드시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만 강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상황을 좀 들여다보고 판단할 필요하고요.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강조할 그 점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것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이 면역력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젊고 그러니까 나는 건강에 자신 있다. 근데 실제로 젊은 층한테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굉장히 약한 증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바이러스는 보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게 집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어느 이 장소에 가도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는 건데 젊은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선 세계적인 공조도 필요하지만 젊은 사람,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젊은 층이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내 가족, 내 이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한 내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웃나라 일본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크루즈선을 포함해서 1,7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와닿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어제는 연휴를 맞았는데요. 일본에는 이 도쿄를 비롯해서 인파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김범석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대표 번화가인 시부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대부분 연휴를 맞아 나온 겁니다. ずっと家にいるのも、ちょっと怖いけど、大丈夫かな。 젊음의 거리 하라주쿠도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아키하바라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를 피할 것 호소했지만 3일 연휴를 맞은 일본인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통한 지하철역에도 주말을 맞아 5만 4천 명이 몰렸습니다. 일부 시민은 코로나19 대응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합니다. 今のコロナウイルスっていうのは申し訳ないけどちょっと騒ぎすぎ? 일부에선 이와 관련해 아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전염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폭발적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都市部を中心に全増している爆発的な患者急増オーバーシュートにつながりかねない状況が続いている.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오사카와 효고현도 최악의 경우 3,300명이 추가 감염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3일간 도시간 이동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도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소극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준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사실 마스크까지 끼지 않은 시민들이 이렇게 정말 인파가 많은 거리로 활보하는 모습이요. 최영일 평론가님. 다른 나라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일본하고도 달라요. 예. 다른 나라인 거 맞지만 네. 일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질서정연하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굉장히 대응을 잘하는 대난에 대해서는 선진국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일본의 느낌은 뭐냐면 밀폐된 방에 누출된 가스가 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아까 폭발적 감염이 있을 수 있다. 이미 감염이 엄청나게 확산돼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고 문제는 검사를 하지 않으니 지금 확진자가 한 1,000명 수준인 거예요. 지금 유럽도 저러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쿄올림픽에 좀 연연한 아베 총리의 이원적인 대처 때문에 국민들은 이 일본은 정부의 지침을 굉장히 잘 따르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이제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미온적이니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하다가 오히려 전 우리나라처럼 먼저 코로나19와 맞대응을 했다면 7월 도쿄올림픽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러다가 만약 4, 5월에 유럽처럼 터져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올림픽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지금 일본의 이 뒤늦은 대응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 뭐 현장의 모습을 보셨지만은 전혀 뭐 코로나19를 의식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 나오셨는데 사실 왜 일본이 저러는지 최영일 평론가 말씀도 그렇고 이 도쿄올림픽을 하면서 피해가 엄청난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내후의 환에 휩쓸린 양상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사실 소비세를 인상했어요. 그 충격으로 일본은 지난해 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1분기, 2분기 좋지 않고요. 만에 하나 올림픽이 취소나 연기가 되면 올림픽은 7월 말 8월 초입니다. 3분기거든요. 그럼 미국 경제가 1년 내내 경기 침체 국면, 다시 잃어버린 20년이 이제 재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지금 방역하면 선진국다운 그동안 면모를 보였던 이런 일본이 겉으로는 이제 괜찮다. 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연기 취소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홍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뭐 피해액이 뭐 경제적으로는 올림픽이 취소가 되면 뭐 7조 원에 달한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전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자고 하지만 사실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7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1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탈리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중국에 그 코로나19 사망자를 넘어섰거든요. 최근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이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좀 심각하게 가고 있는지 짚어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 예. 증가 추세가 너무 많아서 커서 네. 급증해서 기존 의료 체계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됐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고 병원에 입원할 공간도 없고 네. 아마武汉의 초기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적절한 치료 제도를 받지 못하니까 사망자도 많아지고 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이탈리아 상황도 예측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아직은 전혀 그렇게 전망이 안 됩니다. 지금 하루 이 확진자가 5,986명입니다. 네. 이 부분인데 그 문제는 이 하루 확진자 증가 추세가 계속 어디로 증가하다가 최고 정점을 찍고 감소해야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세로 가거나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예. 지금 계속 증가해서 정점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정점이 갈 때까지는 의료 체계는 계속적으로 이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진들도 상당히 많이 간염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최영희 평론가님, 네. 이탈리아 소식 중에서 저는 이 영상이 좀 너무 안타깝던데 군용 트럭이 도심에 네.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게 시신 처리 문제예요. 이게 중세에 흑사병 때를 방불케 한다. 이런 얘기가 이탈리아 신문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네, 보신 지금 화면에 대로 나오네요. 군용 트럭이 이 시신 네. 처리를 이 하고 지역이요. 네. 이탈리아 북부 가장 감염이 심한 북부 지역에서 북부 지역의 롬바르디아, 에밀리아 로마냐, 지금 베네토 이 지역이 감염이 심각하고 네. 전국으로 확산됐는데 여기는 북부 베르가모라고 합니다. 베르가모시의 경우가 지금 하루에 사망자가 50여 명이 나오고 있죠. 네. 일주일 동안 5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와서 장례를 치르지 못해서 성당에 시신들이 들어있는 관들이 질비하게 지금 놓여지고 있고요. 지금 결국은 군용 트럭이 나와서 이 화장장에서 이 사망자를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군에서 결국은 이 감염돼서 사망한 이 시신들을 결국은 즉시 화장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동원이 된 거고요. 지금 군 병력까지 동원이 돼서 사망자 시신을 화장한다. 저는 이 역대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대목들이 베르가모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베르가모시뿐만 아닙니다. 네. 지금 롬바르디아 주의 주 도는 어디냐면 밀라노거든요. 밀라노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북부 지역은 대체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에요. 네. 지금 보신 베르가모시는 원래 이 역사 문화 도시였고 지금은 공업 도시입니다. 직물의 본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의 패션 산업의 본산이죠. 예. 근데 지금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평소 한 60페이지 정도 발행되는 베르가모시의 지역 신문에 부고가 한 페이지 정도 실렸다고 해요. 네, 그래요. 부고가 맞아요. 네. 10페이지 넘게 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아마 저 베르가모시의 시민들, 이탈리아 국민들은 사상 초유의 일을 직면하고 있다. 굉장히 네. 불안감이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남부 지역까지 이게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앞서 일본의 그런 모습하고 지금 이탈리아 시내에 이렇게 군용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너무 대비가 돼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영희 평론가님. 지금 보시면은 이 일본이 따라간다니까요.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뻔했었잖아요. 예. 대구 경북이 정말 폭주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 불안과 공포가 있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고 대구 경북 시민들이 거의 이제 봉쇄 차원의 자가격리에 참여하고 우리 의료진들이 전국에서 달려가서 지금도 싸우고 있고 아까 우리 동아일보 이 기자님도 나오셨지만 예. 저런 모습으로 간신히 큰 불 잡았고 잔불 조심하자 이런 단계에 왔는데 일본이 과연 확진자 안 나올까요? 1000명에서 멈출까요? 저는 이탈리아 상황이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니다. 다만 안일하게 있다가 뒤늦게 대처하니까 지금 보시면요. 중국은 8만 명 정도 넘게 확진이 됐고 지금 이제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게 이탈리아 상황인데 사망자는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제1위에 10%가 넘는 치사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에 육박하는 네, 이런 8% 상황에서 대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일본이 정말 좀 경각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사실 이탈리아도 유럽의 경제 하나의 주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유럽은 유럽 연합 때문에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져 있어서 이탈리아가 좀 어려워지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위기가 좀 찾아오는 게 아닐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 소장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0년 전 이 그리스발, 예. 히그스발 이제 유럽 경제 위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경제 규모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거의 10배 정도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가 커요. 네. 세계 8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유로존 3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가 만일 디폴트를 선언하게 된다면 이 국채를 갖고 있는 이탈리아 국채를 갖고 있는 프랑스, 스페인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금융위기가 온다. 1순위가 어디냐? 바로 이탈리아가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브렉시트로 유럽 연합이 와해된 상태에서 이탈리아마저 유로존을 깨고 나간다면 유럽 경제 상황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양책을 유럽에서 내놓았다고 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도 뭐 500조 원을 풀고 뭐 스페인, 뭐 독일 할 것 없이 지금 부양책을 내놨는데요. 이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500조 원이면 올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입니다. 네. 예산을 감염병 확산에다 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계 각국이 내놓고 있는 재정 통화 정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썼던 거예요. 금융사들이 신용경색에 돈 풀어주고 해결해보자라는 취지였는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감염병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그 실물경제가 다시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누구도 예단할 수 없어요. 언제 끝날지 이 병이 확산되는 속도에 따라 돈은 더 풀릴 수도 있습니다. 네. 미국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속보로 들어온 소식인데 펜스 미국 부통령 보좌진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세계법령이. 네, 이게 예. 미국 부통령실 공보관이 오늘 공개를 한 거예요. 밝힌 예. 거예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보좌관 한 명이 확진됐다. 그래서 이제 격리 치료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접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네. 자가격리를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악관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바로 나왔는데 기자들 질문도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은 접촉한 적이 없는 인물이다. 근데 문제는 펜스 부통령은 접촉했을 거 아니에요. 네. 펜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발표는 굉장히 엄중한 내용인데 대처는 좀 미온적으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통령 보좌진과 접촉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게 감염 확산이 매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백악관도 나름 아마 안심 차원에서 강력하게 발표하진 않았지만 나름의 방역 조치를 강화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최재욱 교수님. 사실 미국이 전 세계 여행 금지를 국민들한테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아프리카 대륙도 그렇고 중남미까지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는데 미국의 조치가 좀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조치도 안 했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그래서 하루에 어제 처음으로 10명이 발생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9,000명이 환자가 됐습니다. 네. 이게 불과 열흘 전에 10일입니다. 그때 734명에서 지금 순식간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긴급 재난, 국가 재난이라고 선포하고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경을 봉쇄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금지한 부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1년, 2년, 3년 지나면 결국 확산됩니다. 네. 다만 이런 강력한 봉쇄 정책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파를 최대한 속도를 늦춰서 이런 아까 이태리와 같은 상황으로 급격한 환자의 증가를 막겠다. 그걸 지연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지연 전략을 통해서 국내 의료가 붕괴되거나 국내 의료가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피하고 적절히 대처해서 치사율을 낮추겠다는 목표가 이런 국경 봉쇄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건 이제 감염병 초기의 단계에서 매우 유효합니다. 네. 그러나 감염병이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사실 그러한 부분은 즉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돼 있을 때는 이런 봉쇄 정책은 큰 의미가 없어서 그 단계마다 좀 다른 점을 좀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경제 관련해서요. 경제도 이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미통화수합부 체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이인철 소장님. 우선은 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쁜 경제 소식만 전하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에 걸렸었거든요.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이 은행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때 내 신용도, 소득 다 보거든요. 한도하고 금리가 다 다릅니다. 근데 기축통화인 미국이 보증을 서주겠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600억 달러, 지난 2008년에 2배입니다. 약 77조 원 상당인데, 자, 이렇게 좋은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천하예요. 어제는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환율도 안정이 됐고요. 정말
이제 뭐 7%, 11% 가까이 올랐는데 그래도 1,400에서 1,500 뛴 거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또 떨어졌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뉴욕 증시는 여전히 이게 지금 한꺼번에 돈 풀고 양적 완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장기적인 침체의 전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도 해외로 못 가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수송이나 여객 운송, 뭐 항공주나 선박주들이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업종별도 문제지만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본을 빼가기 쉽다는 겁니다. 네.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국을 자랑하고 있지만 순식간에 낙인이 찍히면 돈 빼가는 거 금방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10조 원 넘게 주식을 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적정성 논란, 과연 77조 원으로 방어에 성공하겠느냐. 이게 이제 달러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IMF의 이제 특별 인출권으로 기축통화와 비슷하게 가져가면 이 5개 통화가 있어요. 달러를 환전해주는. 여기에는 뭐 달러 외에도 유로와 파운드와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엔화와 이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엔화, 일본과는 통화 스와퍼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고요. 위안화는 10월에 만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통화 국가와 빨리 이제 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네, 하루가 다르게 주식시장이 너를 띄면서요, 참 힘든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우리 2030 젊은이들이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은 거의 다 100%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뭐 삼성전자나 뭐 그렇게 큰 대기업 위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는 모아둔들이 그만큼 없으니까 주식 같은 건 제가 예측하고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손해 금액은 아마 한 그랜저 한 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개미의 자존심을 지켜볼까 합니다. 네, 이게 뭐 헛웃음이 나와서 그런 건지 이렇게 뭐 포기를 한 건지 그랜저 한 대 값, 자동차 한 대 값을 지금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그래도 투자는 계속하겠다. 개미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인천 소장님. 이거 계속 이렇게 빚내서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그리고 그걸 받아주고 또 지수는 하락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 파는 규모를 그대로 개인들이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과거에 이제 사스나 메르스 때는 그냥 감염병이었어요. 정말 증시가 V자형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었다면 정확하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닥을 예견하기 힘들어요. 정책 당국자가 V자형 반등이 아니라 U자형 내지는 L자형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빚을 냈다. 그랜저 한 대분이면 연봉이에요. 연봉이 이미 손실 본 상황에서 추가로 더 들겠다라는 건 빚내서 하겠다는 겁니다. 빚내서 투자해서 저는 지금 역사상 그 시장을 이겨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각 지하 1층, 2층 있는 게 아니라 지각 뚫고 내려가면 멘틀이 있고요. 내획, 외액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현금을 굉장히 오랫동안 굴릴 수 있는 사람, 연기금처럼 빚내지 않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투자를 권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망하고 한 발 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독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인철 소장과 최재욱 교수와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소식에 이어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공분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SNS에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서 충격적인 불법 영상을 유포한 N번방 사건의 핵심,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 중에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74명인데 그중 한 16명이 이제 미성년자였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2018년 12월부터 그 이제 채팅 앱이나 또 SNS를 통해서 그
스폰서 알바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성적과 관련된 거. 네. 그래서 모집을 하죠. 그 모집을 해서 나체 사진 찍어서 보내라 하면 나체 사진 찍어서 보내면 그걸 가지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도 수위가 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보내라고 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서 이걸 회원을 모집해요. 네. 유료 회원. 네. 1단계, 2단계, 3단계 했는데 1단계 회원이 한 25만 원, 그다음에 70만 원, 125만 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수위가 이 높을수록 더 돈을 받아서 더 강도가 센 수위가 높은 영상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회원들 중에서도 예. 우수 회원들은 직원으로 쓰는 거예요. 직원이요? 네, 명칭을 직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 피해자들 협박하게 만들고 성범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지금 13명을 검거했고 한 5명이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정말 예.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이 범행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한 모습을 보였다면서요. 사실 이제 박사방이라는 이 방을 네.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조모 씨인데요. 이제 예.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조모 씨 밑에서 아까 말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한 13명 된다고 그래요. 공범이요? 네, 예. 근데 박사방 그 운영하는 운영자 조모 씨를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비밀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 지시하고 하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뭐 그 사람의 어떤 신상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 정도로 또 철저하게 그렇죠. 했다는 그 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고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네. 머리를 많이 썼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 조 씨가 우리가 이제 돈을 받으면 사실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 추적하면 금방 잡을 수 있거든요. 예, 예. 네. 근데 돈을 유료회원한테 돈을 받을 때 가상화폐를 가지고 받는 거예요. 가상화폐. 예, 그러면 이거 굉장히 추적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가상화폐를 다 추적을 해서 잡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떤 본인의 범행 숙백도 보면 이건 보통 완벽을 기하는 게 아니다. 결국 본인도 잡혔을 때 나도 거기에 회원 중에 한 명이고 직원 중에 한 명이라고 부인을 했던 건가요? 예, 털털 예. 털었는데 나중에는 워낙 경찰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니까 그때 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네. 최영일 평론가님, 저는 좀 헷갈리는 이 사건에서 네.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N번방은 뭘 또 뜻하고 네. 박사방은 뭡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박사라는 인물이 네. 비밀 대화방을 운영을 한 거죠. 네. 우리가 과거 이제 카카오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톡방 이렇게 또 이제 개인적으로 그게 방의 이름을 그렇게 예, 그 정하는 방이에요.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단체 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텔레그램을 이용했고요. 네. 그 이유는 보안이 좋기 때문이죠. 노출되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이 지난해에도 우리가 그 클럽 사태에서부터 단체 이 대화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범죄가 지금 연예인들이 처벌받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유료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예. 여기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는 이 음란 영상을 보려면 돈을 내라. 이게 많은 방은요, 방이 여러 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번 방, N번방인가요? 2번 방, 3번 방 해서 방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N번방 사건. 예. 이렇게 처음에 이제 알려진 건데 박사가 운영한 건 적어도 3개 이상의 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많은 경우에는 한 방에 10,000명 가까이 들어왔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유료 회원이요? 유료 회원이요. 그러니까 최소 아까 회비로 10만 원 정도를 내고 예. 네. 수천 명이 들어왔다고 전제하면 저는 수입은 10억 원에 육박했을 것이다. 근데 아까 경찰이 이 조모 씨를 구속할 때 집에서 1억 3천만 원이 압수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현금으로 집에 1억 3천만 원이 있었던 네, 거죠? 적어도. 그 이상의 이제 수익을 올려서 여러 군데 썼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20대 중반이에요. 네. 모 대학의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대학생이라는 거죠. 공범으로 운영한 사람 중에는 공익근무 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20대들이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70여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공범은 확인된 것만 13명 그리고 여기에 돈 내고 가입해서 본 회원들은 10,000명에 육박 이런 어마어마한 사태를 만들어낸 이 주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대에 새로운 신종 범죄가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공분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요구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동의한 분들이 90만 명이 넘고 있어요. 지금 막 들어왔는데 100만 명이 넘었겠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를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나쁜 방식으로 협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온라인 대화로 꼬드겨서
그의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고 그걸 빌미로 잡아서 성착취 영상을 또 만들게 하고 대면하지 않으면서 이 코로나19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대면하지 않으면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렇게 수많은 이 범죄를 양산해냈다. 저는 굉장히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정말 이 범행 수법이 무슨 범죄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수법인 것 같아요. 김 변호사님, 경찰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해서 이렇게 주범까지 잡게 된 건가요? 한 6개월을 저 수사를 했어요. 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수사를 했는데 일단 압수수색을 엄청 많이 했고요. 네. CCTV도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봤고, 예. 그다음에 이게 서버와 관련된 것이 이제 메신저가 또 해외에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 공조를 해서 어느 정도 증거를 잡아냈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추적을 해서 잡아냈어요. 근데 잡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완벽하게, 그러니까 박사방이라는 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을 모르게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걸 추적하는데 뭐 경찰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찰이 사실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디지털 범죄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사이버 예.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굉장히 이게 전문성이 있어요. 특히 경찰청 자체에 사이버 수사대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주 어떻게 보면 어떤 수사 능력을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범인이 대학 학부사 기자로 활동을 했고, 또 거기에 가담을 한 공범들은 우리가 쉽게 이제 만날 수 있는 공익근무 요원들이었다는 점에서 네, 과연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들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구속영장 심사를 하면서 조 씨가, 이 주범 조 씨, 이 박사라고 하는 20대 조 씨가 이렇게 출석하는 모습인데, 얼굴을 참 잘도 가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썼다고 생각 안 하고요. 바람이 굉장히 부는데도 이렇게. 모자를 네. 바람에 모자가 날려갈까봐 저렇게 두 손을 손으로. 꼭 잡고 내가 누군지 나는 알려주지 않겠다. 이 조 씨가 처벌을 받고 풀려나지 않겠습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근데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다크웹이라고 손모 씨 그때 잡아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어요. 이것도 성착취와 관련된 거,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지금 1년 6개월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었고, 네. 정말 엄벌해야 한다고 해서 법까지 개정해야 한다 했는데 결국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일단 처벌을 좀 높게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4명 중에서 한 16명 정도가 이제 아동 청소년. 네. 네.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유포를 한다랄지 그러면 이제 최고 뭐 7년까지 있을 수 있는 거고, 7년 이하 징역이고, 만약에 뭐 제작을 알선하면 또 3년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또 명심해야 할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유료 회원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들도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지, 다운로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건 1년 이하 징역. 네. 이게 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상담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본다거나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아동 청소년 성과 관련된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걸 보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돈을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작을 하고 그렇죠. 유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유료 회원들도 대부분 다 경찰에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죠. 네. 사실 코로나19로 굉장히 진짜 힘든 시국에서도 이 사건이 알려지니까 주변에서도요, 이 조 씨의 이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 씨의 신상 공개가 가능할까요? 일단 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공개를 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국민청원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피해자들 신상을 다 본인들이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걸로 네. 돈을 벌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 자체는 저렇게 자기 신상 공개 안 하기 위해서 모든 모자까지 방법을 저렇게 왜 바람에 안 쓰고 날리려고 있기 저 앱을 때문에 쓰고.
이제까지 이제 신상 공개와 관련된 것은 강력범죄에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흉악범, 뭐 네. 우리가 잘 알수 살인. 고유정이랄지 장대호랄지 이런 사람들만 살인범 위주로 있었는데 냈죠. 예. 아마 이번에는 뭐 당연히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공개가 되면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거죠. 근데 성범죄자는 원래는 재판을 받고 나면 어떤 재범의 위험성이랄지 범행의 수법, 그 상습성 이런 걸 따져서 우리가 이제 신상을 알림을 통해서 공개도 하지만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편을 집에 다 보내잖아요. 네. 그건 이제 고지명령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있는 거고. 한참 뒤군요. 그렇죠. 근데 그 고지 자체는 주위 사람밖에 몰라요. 그 같은 마을에 그렇죠. 산다든지 그렇죠. 종이 한정도 있지만 그렇지만 재판 전에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예. 뭐 사실 저희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회 전반에 관련된 소식을 잘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 사건도 좀 그런데 정치권도 하루하루 뭐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성교 미래한국당 전 대표 사퇴 직후 곧바로 원유철 의원이 대표로 왔는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원유철 의원 뭐 황교안 대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총선이 진짜 20여일 남았습니다. 뭐 한 3주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비례 위성 정당 문제가 여야 모두 시끌시끌한데요. 그중에 이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관계에서 엊그제 한성교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비례 명단을 독자적으로 공개했다가 이게 공개되기 1시간 전에야 황교안 대표가 보고 격노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 명단이 선거인단에서 부결이 되면서 사실 한 4명 정도는 수정했는데 이 소폭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불신임 받은 한성교 대표가 눈물의 사퇴를 했고요. 예. 다음 날 바로 원유철 의원과 정가변 의원이 이 통합당이 한국당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유철 대표 체제가 어제부터 됐어요.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공관위원장은 한성교 전 대표 체제에서 그대로 있었던 공병호 공관위원장이었는데 전격 경질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비례 명단을 완전히 바꾸겠다. 당대표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아니요. 다른 당대표죠. 사실은 원래는 미래통합당의 의지를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명단에 좀 강력하게 반영하겠다. 그게 이제 현 대표인 원유철 대표의 이제 어떤 의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관위에서 아마 비례 명단을 새로 짤 것인데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70% 정도는 대폭 수정되지 않겠나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야당도 그렇지만 여당도 비례대표, 비례정당 문제 가지고 시끌시끌합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민주당도 사실 비례정당 참여를 하지 않겠다. 근데 말을 바꿨죠. 그 꼼수다 그랬던 거죠. 미래한국당 해선 안 될 일이다. 반칙이다.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제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뮬레이션 결과 미래한국당이 상당한 비례 의석을 가져가겠는데 여기 놀라서 우리도 안 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플랫폼 정당을 만들기로 했는데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원외의 이제 소수 진보 정당 넷과 모여서 원래는 시민과 함께라는 플랫폼 정당을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또 하나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추진한 열린민주당이라는 비례정당이 또 하나 생겨 있습니다. 과연 이제 민주당이 이 두 개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것은 더불어시민당만입니다만 어떤 또 총선 결과가 나올지도 아주 갑론을 박입니다. 네,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을 놓고도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이해찬 대표가 이 서른 대표한테 좀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그 얘기 혹시 보셨는지. 서른 대표는 이제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최고위원인데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최고위원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의원 꿔주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면 자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의원을 보낼 거 아니에요. 자매정당한테. 그렇죠. 그러면 그거 자체도 최고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데 네. 이런 논의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에서 굉장히 불만을 틀어놓으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해찬 대표가 조용히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서른 대표는 그 비례정당, 유성정당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만약에 정말 자매정당이나 유성정당을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최고위원 정도는 알고 서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이게 전혀 뭐 논의가 되지 않고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뭐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었다 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서른 입장에서는 불만을 좀 표시했다고 볼 수 있고 아니 이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우리도 미래한국당처럼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만든 것처럼 네. 우리도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순수한 자매정당을 만든 게 더 좋지 않았느냐. 이게 꼴사납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이해찬 대표가 저지를 한 거죠. 사실 뭐 미래정당 부분에 있어서 말 바꾸기 논란이 여당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한 분이 말을 바꾸셨더라고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네네네. 다시 출마를 한다면서요? 다시 출마를 하는데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례정당에서 네. 사실은 탈락한 의원 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후보들이 있잖아요. 김의겸 후보도 사실은 군산지역 나오려고 했다가 부적격으로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네, 사퇴하는 형식이었지만 그렇죠, 예. 본인이 사퇴하는 형식이었지만 이제 당의 압박을 받고 결국은 출마를 접었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열린민주당에서 열린 오디션 방식으로 비례 후보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상당히 화제 인물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들어있고요. 또 누가 들어있냐면 명단에 보면 바로 얼마 전에 청와대를 사직한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 이런 이름도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비례 명단에 올라가서 공천을 받고 출마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되지만 흥행을 위해서 상당히 민주당 외곽의 명망가들을 모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뭐 청와대 있다가 공천에서 잘 안 되니까 이쪽 비례정당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합니다. 일단 뭐 배지를 달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뭐 일단 유성정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제 그 미래통합당도 보면 이번 제가 이제 선거를 수없이 많이 봐왔는데 네. 삼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세 가지가 없다. 일단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스템 공천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공천을 했다가 이걸 물리고 취소하고 이런 사태가 번번이 일어나면서 이제 사천이다 이런 얘기가 오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원래 선거는 중도 진영을 잡아야 하거든요. 예. 근데 야당이나 여당이나 중도 인사를 잡으려는 노력은 전혀 없어요. 단지 진영 논리에 의해서 우리 편만 끌어들이려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야당 여당 마찬가지예요. 자기 당에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다 공천이 떨어졌어요. 그 자체는 뭐냐? 이것은 자기 지지 세력을 얻고 가겠다는 거고. 개혁은 어디 간 겁니까? 개혁. 그 개혁과 혁신, 뭐 아니면 인물위의 공천 이런 것들은 이번 총선에 완전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전에 어떤 이 총선이 되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선거를 해서 표를 얻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전혀 완전 사라진 거예요. 그냥 국민 눈치 안 보고 우리 지지하는 세력 얻어서 유성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 얻고 어차피 우리 걸 찍을 거야. 이제 그런 취지의 지금 총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이 심판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국민들이 사실 코로나19로 정신 없는 틈을 타서 정치권에서 정말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다. 최영일 평론가님. 지금 우리 언론과 여론의 정당 과연 어떤 투표 결과가 나올지 좀 예상하시나요? 네네. 아니, 저는 일단 이래요, 지금. 이게 사실은 반칙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친여, 정부 지지층은 그대로 결집을 하고, 또 지금 보수 지지층은 보수 통합 과정에서 또 지금 뭐 비례정당 찍겠다는 여론이 적지가 않습니다. 네. 또 결집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어느 쪽이 원칙을 고수하는 거야. 사실은 똑같이 서로 반칙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럼 이제 좀 명분, 정도, 우리가 정치에서 그동안 또는 정치적인 상도의 이런 얘기들은 지금 어디로 실종된 것인가?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언론 책임도 있는 게 코로나19가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아주 제대로 분석해서 짚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총선에 대해서는 우리도 보도도 좀 부족했고 예. 이 시간은 이제 3주여로 다가왔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국민들은 너무 정보 없이 최소한 후보와 공약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늘 깜깜이 선거라고 얘기해 왔지만 네. 올해는 더더욱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역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럴 때 사실 저희 언론에 분명히 책임도 있는데 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세력들을 위한 이전 투구가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네, 씁쓸한 얘기였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특보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